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콩에서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우려됐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최대한 자제해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박기청 기자입니다. 빅토리아 파크에 홍콩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집회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 인파가 계속 몰리면서 공원 주변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因為想香港攞返公義，大家都行出嚟，覺得咁耐6月到而家啲事件，大家都好唔開心。咁希望香港可以變返香港。 중국 당국의 무력 진압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我主要今日出嚟都係 support 香港 support 啲學生嘅運動咁樣咯。 공원 안에 있던 시위대는 15분간만 머무른 뒤 빠져나가 도심 곳곳을 물 흐르듯이 누비면서 행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은 시민들에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호소했습니다. We really hope that these young people can have a day of rest. So today, we emphasize the peace. 어둠이 내리자 시민들은 경찰청과 정부 청사에 레이저빔을 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허가 종료 시간인 밤 11시에도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아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양측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큰 불상사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은 170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주말 시위가 4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끝나면서 11주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0점을 부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면보는 최근 홍콩 중문대학 여론조사센터에 의뢰해서 시민 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2.77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때 3.61점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특히 43.5% 응답자는 홍콩 정부에 대해 완전 불신임인 0점을 줬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관련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둔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액은 460억 달러, 약 56조 원으로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로 대부분 중국으로 다시 수출됩니다. 동아시아의 금융 물류 허브인 홍콩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가 더 악화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 중개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사태에 직접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 대우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홍콩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가공 무역이라든지 중개 무역이 활발한데요. 이와 관련된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중화권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홍콩 관련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둔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미상환 잔액은 7월 말 기준 43조 원에 달합니다. 홍콩 H지수는 현재 4월 고점보다 15% 정도 내린 상태로 국내 ELS 상품은 20% 더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H지수 연계 ELS의 손실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만간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홍콩 시장 변동과 H지수의 급락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해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얇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기에도 딱 적당한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를 보이고 있고 밤사이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은 폭염주의보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남과 영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 29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기온이 크게 치솟는 영남과 제주 산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 중반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밤이면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에 이어 글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주말까지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반기 국정 구상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특히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을 쉬면서 노모를 찾아뵈고 하반기 국정 구상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료가 일주일도 안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이후 정면 대응 의지를 강조해왔고 청와대는 오는 24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파기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를 해서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뒷받침도 문 대통령의 당면 현안입니다. 오는 20일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나 메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현안으로는 장관 등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산호맹 논란과 사모펀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국정 성과를 위한 예산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전국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반일 촛불 집회와 관련해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외무성 부대신은 어제 일본 후지 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의 광복절 집회가 어색해 보인다면서 노 아베 노래도 현장에서 급하게 가르쳐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또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약간 일본을 깔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은 한 학자의 기고문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 신문에 게재된 한일 관계 악화, 감정론보다 냉철한 시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은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유이치 교수는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며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의 62.4%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으며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2.4%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50.3%로 지난달 조사보다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성용 밸브를 둘러싸고도 한일 간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벌인 WTO 분쟁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둬왔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에서 22%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일본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제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기구에 항소했습니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1심 판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 분쟁은 6건으로 지금까지 종결된 3건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김 수입 커트를 제한한 일본의 조치가 WTO에 제소됐지만 일본이 결국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006년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건은 한국이 2009년 WTO 최종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WTO 상소기구는 지난 4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해서 민주화에 헌신한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놓고는 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거 1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나란히 앉은 여야 5당 대표.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와 평화 등 DJ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들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협치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민주화와 평화의 길을 걸은 고인의 업적을 한 목소리로 기리면서도 메시지는 당의 입장에 따라 갈린 겁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올해 가을,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가족 연좌제로 접근한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인사농단이라면서 장외투쟁과 줄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 대책회의까지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법하고 위선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건과 재산 증식 과정, 폴리페서 논란 등 임명 불가 이유 12가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입니다. 사모펀드는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입니다. 저는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만 팬다는 식의 전략을 독하게 잡은 것 같다면서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고 철통 방어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해 정치 공세를 편다고 지적했고 노웅래 의원은 국정농단 호위무사 출신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야 기싸움은 국회 밖으로 번집니다. 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인사농단과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 노름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챙기기와 지지층 결집이란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검증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전면전으로 치달을 기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조국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혹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거래 등 그동안의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자인 조 후보자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서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혐의를 받는 39살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굴어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해 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30가구 주민 100여 명이 가까운 경로당이나 교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수원시청은 아파트 환기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기둥이 낡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밀 구조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타 커플인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한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구혜선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듭 글을 올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구혜선과 모델 출신 안재현 부부가 연을 맺은 건 지난 2016년 5월. 같은 드라마 출연을 계기로 만남이 시작된 뒤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뱀파이어와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입니다.
주위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멋진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파경 위기를 먼저 알린 건 구혜선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뒤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이혼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8월 안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9월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구혜선 씨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이혼 주정이 성립된 송중기, 송혜교에 이어 또 전해진 스타 커플의 파경 소식. 이번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려서부터 면역체계 이상 등으로 당뇨병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국에 4,000명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죠. 그렇다면 학교에 가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혼자 주사를 놓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에는 혈당 측정기를, 배에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펌프를 차고 있습니다. 옛날에 CGM을 차기 전에는 혈당이 자주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가서 체크하고 그것도 주사 놓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CGM을 차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나마 기기가 알아서 해주니 편한 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을 땐 엄마가 매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막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12번 혈당 잡힐 때까지 주사를 놔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인 B양네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애초에 학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기기로 인슐린 투약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혈당이 완벽하게 체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 되게 답답한 부분이죠. 어린이 당뇨병 환자 가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26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66%인 171명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자가주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처치를 받은 건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숨어 주사를 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호실을 마음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다가왔던 그 반응들 때문에 아이가 장벽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인슐린을 놔야 된다, 보건교사가 놔주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교사들한테 그게 책임이 다 오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주사 처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사를 몸에다가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3자가 넣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아직도 인슐린 주사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유아 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선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의 대상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소아당뇨 환자는 4,000명 남짓. 책임을 두려워하는 교사와 허술한 제도가
아픈 아이들을 건강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 감축과 군부대 통합이 예고돼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는 건 군부대가 있는 접경 지역인데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올라온 주민들이었는데 주민 요구는 해체되는 군부대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바꾸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주둔한 8군단과 3군단이 통합되고 육군사단 4곳이 이전 또는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 이곳 양구군의 경우 육군 2사단이 사라질 예정인데요. 한 개 사단이 사라지면 장교와 부사관, 그 가족을 합쳐서 최소 2,200명 이상 타지로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접경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절대적입니다. 일단 군 장병들이 지출하는 소비가 줄고 면회객도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와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도 감소합니다. 판로가 사라진 군납업체 농축산물 납품도 중단됩니다. 양구군의 경우 2사단 해체로 입는 연간 경제 손실이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인 최소 8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그 면회 오는 면회객들, 타지에 있는 계시는 그런 분들도 양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줄겠죠. 그러다 보면 지역 사회가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예 군인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마을. 27사단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했습니다. 여기 군부대 때문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인 부대 27사 때문에 이 마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군인들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대 이전 규모나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치단체도 지역 주민도 아무 대책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행진이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해 빗속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특히 무력 개입을 경고한 중국이 무장경찰과 장갑차 등을 홍콩 접경 도시 선전에 집결시킨 상태에서 이뤄져 긴장이 높아졌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사토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우리 국민의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참가했다며 폄하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선 일본을 깔보는 발언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가 가죽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소송과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이들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행진이 빗속에서 진행되다 자정을 넘기면서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홍콩 섬의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시민들이 몰리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목적지인 정부 청사를 향해 도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은 170만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해서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처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중국 무장경찰의 투입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력 진압 카드는 앞으로도 홍콩 시민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선전시의 한 체육시설에 모여있는 무장경찰과 진압장비들. 일주일 전에 집결한 이후 시위 진압 훈련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콩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린 당일에는 조금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전에 진압 훈련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이후 긴장감은 줄어들었습니다. 不会，因为是港人治港，所以他们自己要自己去 control everything. 앞서 홍콩 빈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홍콩의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때처럼 유혈 진압을 했다가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집결한 무장경찰과 장갑차는 시위대에는 강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무력 진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무력 개입은 살아있는 카드로 계속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홍콩의 대규모 주말 집회를 이틀 앞뒀던 지난주 금요일에 흰옷을 입은 중국 본토 남성들이 무리지어 들어왔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20세에서 40세로 추정되는 중국 남성들이 10명에서 20명씩 나누어 지난 16일 밤 홍콩 시내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밤에는 중국과의 경계선에서 가까운 홍콩 북부의 위안랑 전철역에서 흰옷을 입은 100여 명의 남성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백색 테러가 발생해 최소 45명이 다쳤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악화하면서 홍콩 관련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둔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액은 올해 상반기 32조 1천여억 원으로 전체 ELS 발행액의 68%에 달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미상환 잔액은 42조 5,900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LS는 만기 내에 기초자산 가격이 미리 정해진 수준 밑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최근 H지수 하락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건물이 모두 타 무너지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전체 11개의 객실에 투숙객이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시원해졌죠. 밤사이 열대야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최저기온이 서울은 21.6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낮 동안의 더위는 기승입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과 남부 내륙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2도, 대전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7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날씨가 좀 덥지 않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흐린 날씨 속에 비도 오겠습니다. 오후에 경북 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영동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은 비가 자주 오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더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상찮은데 일본 내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막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국민이 반일 촛불 시위에 억지로 참석했다며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이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15일에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를 깎아내렸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어이없는 상상력을 총동원해 촛불 집회가 억지로 만든 집회라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색해서 붕 떠있는 참석자가 많다. 노아의 노래도 갑자기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상자유대 출신으로 극우 성향의 사토 부대신은 지난 2011년 독도를 가겠다며 생떼를 쓰다 우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하지 말자는 한 대학 교수의 도발적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호소야 교수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고하고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과도하게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갈등을 피하자면서도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어 저 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내 소재 부품 장비 인력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성윤모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산업계와 무역업계 등의 현안 보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오늘 관련 예산과 입법 추진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과 관련해서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이 협박자가 특정돼야 전시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쓰다 다이스케 예술감독은 전날 나고야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협박 이메일을 보낸 모든 인물을 확인하는 것이 소녀상 전시 재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빌미로 사실상 전시회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니클로가 다음 달 서울 월계점에 문을 닫습니다. 유니클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마트 월계점이 9월 15일에 마지막 영업으로 폐점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하락을 폐점의 이유로 지목했지만 유니클로 측은 월계점 철수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이른바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남성은 숨진 피해자에게 또 그러면 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증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39살 A씨입니다. A씨는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큰 소리로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정인과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사 이후 법원을 나선 A씨.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향한 심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A씨는 지난 8일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30대 투숙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수일간 자신이 쓰던 모텔방에 시신을 숨겨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숙박비 4만 원을 내지 않고 반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은 A씨가 막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게
매우 강하게 대응했었다며 진상 손님을 전부 내쫓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정말 우발적 범행인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관계, 증거관계 저희가 빠진 거 있으면 증거관계 보강할 거고요. 유기적인 장소 관련해가지고 실수는 다 확보할 거고요. 따로 발견된 몸통과 팔 부위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가수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일하던 모텔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뒤에도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낸 점과 관련해서는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어젯밤 수원에 있는 아파트 환기구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이 출입금지 표지와 함께 잠겨 있고 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7시쯤 15층짜리 아파트 1, 2라인 외벽과 연결된 환기구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30세대 10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접근을 통제한 겁니다. 콘크리트라서 화편이 또 튀니까 그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되게 사실 오늘 밤에도 사실 잠을 자야 되는데 좀 불안하긴 하죠. 이 아파트는 1991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일부 파편이 떨어져 나갔지만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 안전 진단을 할 거고요. 구조 안전 기술자 저희 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 인근 갓길에서 25톤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목재를 싣고 부산에서 동창원 방향으로 가던 중 차에 불이 나자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대피한 겁니다. 엔진룸 과열로 시작된 불은 화물차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의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주인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음식점에 손님이 없었고 지나던 행인도 없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며 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리산에서 등산하던 60대 남성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65살 A씨가 전북 남원시 지리산에서 산행하다 60m 아래 구룡폭포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폭포 부근에서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하던 중 등산로 난간 밖에 떨어져 있는 선글라스를 주우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근무 직원들이 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번 주 이월드 측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을 불러 피해자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었는데도 기구를 출발시킨 경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공세가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소송과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5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하면서 재판에서 패소했고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야권은 당시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이었고 조국 후보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동생이 재단 돈을 빼가도록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된 채권 증서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하는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서 이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동생 업체가 실제 공사를 진행한 뒤 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던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과 수차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한 데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 집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도 뒤바뀌어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조 후보자 측이 급하게 동생의 전 부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라며 위장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생 부부는 자녀 양육이나 면접 교섭권 같은 문제 때문에 거래나 왕래가 유지되는 것일 뿐 이혼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 등은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재산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산호맹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입장 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권의 국정 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로 몰락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서 24일 광화문 구국 집회를 시작으로 좌파 폭정을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 투쟁을 선언하자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황교안 대표는 대권 노름과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허구한 날 엉뚱한 사고나 치지 말고 그 열정으로 제사를 도려내는 혁신부터 하라면서 정부 여당이 아무리 문제를 고치지 못해도 밖으로 나갈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정치 하수의 하책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극우 보수 집결을 위한 대선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짧은 도발을 이어가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원색 비난하며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지난 16일, 김숙일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중국 군사위원회 주임과 군사회담을 열고 북중 군사 협력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환영식에서 중국군을 사열하고 중국군 고위 간부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군사적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북중 군사 협력은 5차례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방북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정세와 무관한 대북 안전 보장을 약속하면서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군사교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연일 미사일 발사에 나선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주목됩니다. 북한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훈련을 걸고 드는 데는 중국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공세도 중국과의 사전 조율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무력 시위로 긴장을 높이는 한편 북중 군사협력 의지를 내비치며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28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근의 입주 10년차 아파트에서도 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신축 시장은 지금 현재는 더 문의가 좀 더 오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한 주 전의 4분의 1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몇 년 뒤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맞물리는 곳이나 철거를 앞둔 재건축 단지 근처의 일부 지역은 전셋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거래는 좀 뜸해진 반면에 전세 금액은 상승 중입니다. 물론 물량도 없고 이주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인기 단지는 한 2, 3억 정도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까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춘다면 장기적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속도 조절이 힘든 단지들은 조경 등 특화 비용을 줄이고 옵션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본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 개발 같은 걸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전체의 장기적인 퇴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연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은 충분하고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가 아닌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인 만큼 품질 저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별로 매수 매도자 간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향후 주택 시장의 향방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가을 이사철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여름 삼양동 한 달 살이 경험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강북 우선 투자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년 전 삼양동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몇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만 약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로 20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와 충북선 등을, 21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과 장항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역창구와 판매 대리점을 통한 예매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전체 11개 객실에 투숙객이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건물이 모두 타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62.4%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으며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2.4%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50.3%로 지난달 조사 48.6%보다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달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하고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이 보수층을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량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집단 전문 데이터베이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 계열 90개 상장사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1조 2,97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5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1,093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3%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출 하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회복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어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현대차 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2곳뿐이고 나머지 8곳은 모두 줄었습니다. 한화그룹은 영업이익이 1,18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81% 감소했고 삼성그룹은 65.86%, 한진그룹은 63.07%의 감소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SK와 롯데, 신세계, LG, GS 모두 61%에서 21%에 달하는 영업이익 감소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원화 약세와 신차 효과로 영업이익이 3조 4,027억 원으로 38.55% 성장했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2,869억 원으로 22.87%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전체 매출액은 323조 3,160억 원으로 3.1% 하락한 가운데 SK 등 7개 그룹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10.23% 늘었고 한진그룹 1.26%, 신세계그룹 0.74%의 성장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홍콩 시위로 인한 불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올 하반기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더 힘겨운 영업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 WTO 최종 결정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권의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초순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소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9월 10일까지 WTO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한일 갈등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사회 현황 논쟁 토론 수업을 각급 학교에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현황 논쟁 토론 수업은 일시적인 계기의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여러 차례 자료를 읽고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식민지 극복과 민주화를 거친 우리 역사 문제를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협의해 나가도록 각 학교에 토론 수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11주째 계속된 홍콩 시위에는 홍콩의 정치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CNN은 홍콩에서 소득 상위 10%의 월 소득은 저소득층의 약 10배에 달한다며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시위를 키운 주요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 달 소득이 $1,500가 안 되는 시위 참여자 트라이남 씨를 통해 홍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은 2층 침대가 겨우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주어지는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홍콩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흰옷을 입은 중국 본토 남성들이 무리지어 홍콩으로 들어왔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20세에서 40세로 추정되는 중국 남성들이 10명에서 20명씩 나누어 지난주 금요일 밤 홍콩 시내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홍콩과 접한 중국 선전시의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중국 남성들이 대부분 흰옷을 입었으며 손목에는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밤에는 중국과의 경계선에 가까운 홍콩 북부의 위안랑 전철역에서 흰옷을 입은 100여 명의 남성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백색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4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 국회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군 기관 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6회 공군 수십 개 부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개구리는 과거 논이나 농수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리 고유 종입니다. 지금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서 멸종 위기 2급으로 지정됐는데 인공 증식에 성공해 대량 방사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밝은 녹색의 등 양쪽에 금색 두 줄이 나 있는 금개구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서해안 논과 도랑, 연못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개구리입니다. 하지만 농약 사용 등으로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서 지금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금개구리는 이동성이 매우 적고 행동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서식지 교란이나 훼손에 취약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하는 금개구리는 200마리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포획한 20마리를 인공 증식한 것으로 부화한 지 넉 달 지난 준성체입니다. 생존율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연구 활동들은 앞으로 금개구리의 복원에 중요한 아주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방사되는 수생식물원은 애기부들과 갈대 등 수생식물과 먹잇감인 작은 곤충이 풍부해 최상의 서식지입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200마리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모두 600마리를 방사할 예정입니다. 방사 후 3년간 개체 이동과 서식지 확산 등을 연구하고 위협 요인인 황소개구리 제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보건센터는 금개구리에 이어 반달가슴곰과 사냥 등 우선 보건 대상 25종에 대한 정식 보건 연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YTN 홍수룩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 문제를 둘러싼 브라질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헤젠지시의 군사학교 행사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주권을 브라질로부터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고 브라질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관한 정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늘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기관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노르웨이와 독일이 기부와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브라질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총리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브렉시트에 대해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날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합의한 뒤 EU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난민을 구조한 뒤 정박할 항구를 못 찾고 표류하던 난민 구조선에 스페인 정부가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트위터를 통해 남부 알레시라스 항구에 난민선 오픈암즈의 정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오픈암즈의 입항을 허가한 데 대해 선상의 긴급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탈리아 당국이 모든 항구를 막아버린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난민선 오픈암즈에 타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105명은 일단 스페인 땅을 밟은 뒤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분산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자치령인 지브롤터가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압류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브롤터 행정청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유럽연합 EU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현재 당내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8일 신속 추진 절차와 경쟁형 기술 도입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0년 소재부품 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전제로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센터를 지난 7월 22일부터 운영해서 신속한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 중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계약학과 설치와 함께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의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에 소재부품 장비 혁신 랩을 설치하여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또 차질 없이 이행해서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은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전에 공수해드린 바와 같이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선해진 아침 공기가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밤더위가 사라지면서 열대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 서울이 21.2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낮엔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대전 33도까지 올라서 내륙 곳곳에서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7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경북 해안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영동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후 한때 오겠습니다.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 남부 지역은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엔 비가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한풀 더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8시에 이어집니다.